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이전에 사람 손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사용하던 시대를 넘어서 기계를 활용하여서, 그리고 그 기계가 막 이 집 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모여있고 그 공장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그런 현상들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왜 가장 먼저 시작을 하였느냐?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런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유럽 대륙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혁명의 바람이 불어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반면에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어서 경제적 발전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영국은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클로저 운동이 무엇이냐? 자, 16세기에도 있었고 18세기에도 있었는데요. 지방의 지주들이 자기 땅에, 그리고 자기 땅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던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농민들을 모두 또 쫓아내고, 거기에서 뭐 양들을 키우거나 혹은 뭐 대규모 농업을 실시하는 등의 이런 경제적인 변화였는데요.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가서 빈민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모인 농민들이 아주 값싼 노동력이 되어서 이 공장에 투입이 되어서 노동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하기 훨씬 유리한 환경이었다. 세 번째는 영국은 이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연료로 쓰거나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석탄이나 철과 같은 천연 자원들이 매우 풍부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를 확보를 하였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넓은 식민지를 일찍부터 확보하여서 그곳을 원료 공급지와 그리고 상품 판매처로 활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면 본격적인 산업혁명 전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계가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계가 발명이 되었냐면은 영국에서 먼저 영국의 최고의 특산품이 뭐였냐면은 바로 옷감, 즉 면직물이었습니다. 영국은 면직물을 일찍부터 많이 팔던 나라였는데요. 이렇게 면직물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면직물을 많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전개가 된 겁니다. 즉 산업혁명은 이 면직물 공업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방직기나 방적기와 같은 면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면직물을 만드는 기계를 돌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즉 동력을 어디서 썼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산업혁명의 전환점인데요. 바로 증기기관을 이용하여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다른 동력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산업혁명의 매우 중요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증기기관은 나중에 기차를 움직이거나 배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나 증기선을 움직이는 동력으로도 활용이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과 그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이동시키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방금까지 말했던 그 영국의 산업혁명의 과정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발전하게 된 산업혁명이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 즉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경공업에서 발전을 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중공업, 즉 기계,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중공업을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석유를 이용하여서 만든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한 산업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독일,
미국이 영국을 뛰어넘어서 공업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주요 국가의 전개 양상이 변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자동차, 석유를 활용한 자동차가 생겨나게 되고, 증기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유람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품들이 생기고 막 전구가 생겨서 밤에도 환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이런 산업혁명의 풍요로운 모습이 있었다면은 또 어두운 모습도 있었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산업혁명 당시에 수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정말 적은 돈을 받고 매우 힘들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적게 쓰고 많이 벌어들여서 기업가들과 같은 자본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기계라고 생각을 하여서 곳곳에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즉 러다이트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들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자본가의 폭압에 맞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저항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 즉 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결국은 이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 공동으로 모든 물건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세상,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사회주의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점점점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많이 판매하게 되고, 그것이 돌고 돌면서 수많은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국가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도 한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이나 은행가들, 즉 자본가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느냐?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에 성공한 강대국들이 이제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 시장을 더 개척하고 우리가 뜯어먹을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아직 발전이 되지 않은 나라들의 깃발을 꽂고 그곳을 자기의 영토로 만드는, 즉 영토를 팽창시키는 팽창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국주의는 다시 말하지만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계속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실행한 정책이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나라에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막 땅 빼앗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되었느냐. 이 백인들, 서양의 백인 국가들은 나름의 자신들의 정당화 논리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이었습니다. 사회진화론은 인간 사회도 막 인간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듯이 인간 사회도 진화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발달된 사회가 있고 덜 발달된 사회가 있다. 그런데 마치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도 되듯이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죠. 적자 생존의 원칙이 바로 이 사회에 적용이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 아시아인은 열등하다라는 인종주의도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제국주의를 펼쳤을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가장 먼저 자기들의 소나기에 넣었던 땅은 바로 아프리카였어요. 원래는 아프리카 중부, 남부 쪽에 그 초원이 우거지고 막 밀림이 우거진 곳에는 유럽인들이 닿지 못했는데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곳까지 유럽인들이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아프리카에 가장 먼저 손을 뻗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아프리카를 이집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다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종단 정책 굉장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그 넓은 땅을 한 나라가 다 이렇게 자기가 선 그어서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자, 그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도 또 아프리카 진출에 참여를 합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가로로 즉 이 모로코 지역부터 모로코 알제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동쪽 끝에 섬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로로 가지려는 이 횡단 정책을 펼쳤는데요. 자 보세요. 세로로 먹고 가로로 먹으면 한 번쯤은 만나게 되겠죠. 어디서 만나느냐? 파쇼다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다가 아프리카 파쇼다라는 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게 됐는데 이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말은 프랑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영국에게 양보를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 이외에도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참여를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뒤늦게 통일을 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정책 참여도 뒤늦게 참여를 했는데요. 독일은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 이 세 도시를 잇는 3비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아시아 지역에도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힘을 뻗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도와 같은 곳이 영국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국은 이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잇는 3시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그런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군침을 흘리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이 중국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특산물도 많아서 모든 국가들이 내가 저기만 가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그 제국주의 야욕이 중국에서 폭발을 한 것이 아편전쟁입니다. 자, 아편전쟁 이전에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 중 특히 영국이 중국과 계속 교역을 하려고 했지만 영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중국의 경우는 서양 국가와 딱히 교역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기들이 최고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열심히 교역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서양 국가가 자꾸 쪼르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정해준 상인들, 우리 중국 정부가,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죠. 청나라 정부가 정해준 상인들량만 교역해야 돼. 그래서 그 청나라 정부가 정해준 상인들이 공행이었는데요. 이 공행과만 영국이 교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공행 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계속 적자만 보게 되고 엄청난 은을 중국에 갖다 바치면서 겨우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이 꾀를 쓰게 되죠. 돈을 벌려면은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맞아 중국인들에게 마약을 파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인도산 아편이란 마약을 중국에 팔게 됩니다. 이 아편이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아편을 맞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대신 마약이란 것은 할 땐 좋지만 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편이 중국에 퍼지면서 청나라 정부가 굉장히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폐인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보내서 이 아편을 단속을 하고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강대국 중국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영국에게 한 발짝 양보를 합니다. 그 양보를 하면서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주요 항구들을 영국에게 개항을 한다. 즉 영국이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열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홍콩이라는 땅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홍콩은 그래서 100년 넘게 영국 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행, 그 이전에 말했던 그 공행을 폐지해버리게 되고요. 엄청난 보상금을 영국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편 전쟁을 겪고도 영국은 계속 무역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 번 더 중국에게, 청나라에게 전쟁을 거는데 그것이 제2차 아편 전쟁입니다. 발단은 굉장히 별거 아닌 사건이었어요. 에로호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는데, 에로호라는 배에 중국 선원들이 밀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 관리들이 그걸 단속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영국 국기가 그 배에서 끌어내려지게 됐는데 영국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나빴던 거죠. 어쨌든 이 전쟁엔 프랑스까지 참여를 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까지 진격을 해서 베이징을 점령해버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서양군에 의해서 수도가 뺏겨본 적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짓습니다. 여기서 청나라는 더 많은 이권을 내주게 돼요.
이 베이징 땅에 외국 외교관들이 들어와서 공사관을 만들게 하고요. 또 많은 배상금을 주게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크리스트교 포교, 크리스트교를 중국에서 전할 수 있게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굉장히 지옥적인 사건이었죠. 네, 이렇게 아편전쟁에서 충격을 받은 중국 관리들은 아편전쟁과 그 전에 있었던 태평전국의 다시 아편전쟁과 그 전에 있었던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사건에서 서양 군대가 서양 무기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서양의 무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관리들을 중심으로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양무운동은 한마디로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중국인들은 서양의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 중국이 뛰어난데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중국 관리들도 그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나름의 논리를 개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전통, 가치는 훼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계속 우리가 유지하되 서양의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 논리가 바로 중체서용론입니다. 중체서용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이 중체서용에 입각해서 양무운동이 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무기를 만드는 공장들, 즉 군수공업들을 육성을 하게 되고요. 서양과 같이 민간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화 시설들, 철도나 전신 같은 것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점점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일단은 이것이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지방 관리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무장을 한 청나라 군대가 뭔가 힘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정도 그 군사력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또 다른 근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일본과 조선반도를 놓고 벌였던 이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